오늘도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가 2,900선 회복이 됐고요. 또 코스닥도 786포인트. 이제는 또 코스닥 쪽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완전 포모 오는 분위기입니다. 주식 비중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 했던 상황에서 계속 못 사서 이제는 포모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을 수준입니다.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이 이번엔 또 코스닥 쪽에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매수를 나타내면서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상승을 이끈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협상을 런던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네바 합의를 다 이행을 할 부분 틀은 다 마련됐다. 이제 승인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내용은 하나도 공개된 게 아직은 없죠.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걸 기대 때문에 이렇게 계속 되는 거라고 봐야 될지 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최근에 있었던 그런 충돌 사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제 12일 로보택시 출시 예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테스트는 뭐 승인이 된 상황에서 그 일정이 조금 연기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뭐 테슬라 원래 연기됐었으니까 뭐 열흘 정도 봐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만큼 자율주행은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체크해볼 이슈들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한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다가 또 하루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너무너무너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잘 되나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계획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진짜 이제 막 티키타카 하면서 진짜 싸우고 있어서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협상 부분이.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협상은 이미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놓고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어긋날 일은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차,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전에도 약간 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약간 뭐 이 중국과의 어떤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한번 풍기면서 그때도 약간 좀 흔들거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실무진이 어쨌든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이번 판은 어쨌든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뉴스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주가에 뭐 엄청 더 좋거나 그다음에 이게 사실상 판이 예를 들어서 뭐 쉽게 깨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나쁜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심각하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이제는 이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협상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각 국가들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과의 협상을 계기로 해서 7월 달까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 최악의 정점은 좀 지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CPI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근원 CPI가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금리 인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건데 어떨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달에 근원 물가가 0.2% 정도 올랐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0.3%로 이제 이게 뭐 0.1%포인트가 뭐 별거냐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로 보고 1년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레벨이 2%냐 3%냐를 결정짓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0.2에서 0.3으로 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를 한다라는 걸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높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바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라는 거는 지난 2월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랐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는 약간 좀 꺾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 심리가 꺾였다라는 건 뭐예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꺾였다라는 건? 그러니까 지난주 그저께 발표된 이제 연준에서 하는 이제 서베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에 미국의 물가가 얼마나 오를 거냐라는 걸 서베이를 했는데 이게 지난달에는 3.4%에서
이번에 발표될 때 3.2%로 이제 관세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꺾였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어떤 시각이 그동안에는 계속 물가 오를 거야. 아, 예. 미국의 물가는 3% 중반대까지 오를 거야라고 했다가 지난달에는 이제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아마도 뭐 그 지금부터 해서 나오는 물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올라가지만 아마도 이제 가을을 넘어서 이제 겨울 전에는 다시 이제 물가가 약간 좀 떨어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기다리는 기간이 앞으로 좀 남아 있지만 여기서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네. 어쨌든 기다렸다가 연말이든 아니면은 뭐 가을쯤이든 어쨌든 인하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PPI까지 같이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무역 관세 때문에 가격 전가를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무역 관세 협상이 이제 미중이 타결이 되고 나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이제 안 오를 건가 보다라고 해서 내려가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가격 전가를 어느 정도 한 거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그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기본적으로 관세라는 거는 수입업자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입업자가 내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피해를 감내를 하고 어느 정도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체질 어떤 실력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가 될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기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베스트 바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이런 소매업체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전가는 한다. 근데 전가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그 관세가 예를 들어서 10% 높아진다고 해서 10%만큼 올리지는 않는 걸로 좀 보여져서 아마도 관세가 실제로 이제 밝혀진 거에 비해서는 이 실제로 물가가 전가되는 폭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팀장님 비율을 좀 봤을 때는 물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시차가 있을 것 시차, 같아요. 예,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 바로는 예, 이 인플레가 오를 거야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예. 실제로 이제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데까지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의 시차가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2월, 3월부터 관세 올릴 거야라는 그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최근까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한 7월부터 7월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이제 이런 그 인플레가 오를 거야라는 기대 심리를 다 반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다라고 하면 이제 고용 시장에 더 주목을 해 보면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스캇 베센트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물론 설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금리 인하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내년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연준 의장의 임기 자체가 갑자기 이제 뭐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조기에 예. 이제 물러나지는 않을 걸로 네. 좀 보여지고 아마도 이제 그 연준 의장을 굉장히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파월 의장의 어쨌든 실질적인 영향력을 빼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거는 저는 사실 이제 좀 두 가지가 충돌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스캇 벤세트 재무장관이 아시겠지만 그 채권 헤지펀드 매니저 네, 출신이기 네.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시장을 잘 알고 그래서 뭔가 금리를 잘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여져서 사실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안정감 있는 후보이긴 맞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의 어떤 금리 인하 압박을 결국은 이 베센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거고 아마도 이제 뭐 금리는 인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달러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상충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개별 종목
보면 계속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 두 개가 지금 큰 축이잖아요. 하나는 금리, 그 다음에 하나는 AI. 그래서 AI가 더 드라이브 할 거냐. 메타가 또 투자 더 많이 한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저께 이제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는 생성형 AI가 이제 에이전트로 끝나고 내년에는 이제 추론도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게 나올 거고 내후년 27년도에는 로봇이 저희 우리 실생활에 완전히 들어와서 산업 인프라를 만들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결국은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AI가 지금 현재 생태계로 가서 샘 알트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내년 되면 사람보다 논문도 잘 쓰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고 시장 컨센서스가 생기면 엔비디아나 아니면 AI 주가들은 더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끝을 어디로 봐야 될까요? 뭐 AI는 이제 큰 어떤 산업의 축으로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점점 더 저희 실생활로 많이 오고 있는 단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챗GPT가 처음 발표되고 한 1년, 2년 전만 이후 1년, 2년 전이니까 작년 정도만 해도 이 AI를 실제로 이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사실은 절반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논문에서 발표되는 AI를 채택하는 기업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생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이제 저도 이제는 뭐 구글 검색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 가지고 회사 일에도 이제 일을 쓰게 되니까 실제로 분명히 이제 온 것 같아요. 많이 온 것 같고 이거는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할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관건은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술이 저희 실생활에 정말 왔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주가만 보면은 보통 침투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침투율이 한 30-40%에서 이제 50-60%를 넘어설 때 주가는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1920년대 사례를 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뭐 그 전기라든지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가전 제품들이 저희 실생활에 들어왔었을 때의 침투율과 뭐 1920년대 뭐 데이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어떤 주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AI의 어떤 테마나 주가 상승은 여전히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이 AI라는 거의 어떤 기술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엔비디아가 이게 모든 걸 다 독점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도 엔비디아가 물론 워낙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좀 비싸지긴 하지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기업들도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생성형 AI를 개발하고 이제 그 저희들한테 출시를 하는 회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 현상들이 약간 버블로 가는 중간 과정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버블 때는 굉장히 많은 주가가 올라가고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거 한다 저거 한다고 하면 되게 불붙듯이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사실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는 정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저희가 잘 아는 M7 기업들 내에서 최후의 승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은 당장 누가 정말 1등이 되어서 이 AI 세계를 좌지우지할지를 저희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따라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버블 중간이면 버블에 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다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AI와 관련된 ETF 같은 쪽은 ETF. 계속 흐름들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여쭤볼게요. 지금 뭐 한동안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은 뭐 트럼프하고 머스크 간에 좀 루비콘강 건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다시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잘 살길 바란다, 행복하길 바란다. 뭐 백악관에서 스페이스 링크 쓰겠다, 뭐 계속 맞잖아요. 네.
결국 큰 이변은 없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오히려 그런 둘 간의 설전으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뭐니 해도 로보택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원래는 잠정적으로는 6월 10일 로보택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제 머스크가 이제 X에다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6월 22일쯤에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이 날짜는 또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28일에 보니까 머스크 생일이래요. 6월 28일.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우리가 테슬라 주문하잖아요. 주문하면은 그 공장에서부터 집까지 도착하는 첫 테슬라가 28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X에 쓰고 어떨까요? 이 로보택시라는 게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을까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이제 출시되면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그 기대감이 좀 완전히 다 반영되진 않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금 테슬라의 멀티플에는 이런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사실 이게 아직 상용화로까지 그 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어떤 이런 그 로보택시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가시화되게 되면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니까 사실은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변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 테슬라의 어떤 그 기업의 가치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그 로봇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긴 했지만 결국은 뭐 머스크와 이 테슬라가 제가 할 길로 가는 원래 이제 가야 되는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나타났던 일이고 오히려 저는 이제 정치랑 이게 별개로 이렇게 되어서 다시 이제 CEO로 복귀를 하게 된 게 차라리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는 아마도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비싸게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정당화를 여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자리매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트럼프가 혹시 뒤끝이 있으면 원래 트럼프 뒤끝이 있다고 많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으나 곰곰이 적어놨다가 나중에 괴롭힌다 뭐 이런 네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별을 확실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다. 이렇게 된 부류랑 뒤끝이 있어서 트럼프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 뭐 이런 부류가 약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리스크를 약간 줄인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보유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지금 반등을 이제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많이 올라왔잖아요. 최근 이제 이벤트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의 거의 한 70%는 회복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쯤에서 약간 포지션을 좀 줄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괜찮아 이건 다 풀렸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 둘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더 잘 될 거야 테슬라가 이렇게 보고 로보택시 기대감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추경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사실 이제 고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잘 못 사요. 왜냐하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이 테슬라는 사실은 되게 용감하신 분이 사실 수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조금 그 가슴이 작은 사람들은 쉽진 않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리스크가 왔을 때 또 출렁거릴 수 있는 부담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테슬라가 주는 상징성이라는 걸 감안하면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메시지로 도는데 테슬라 2배짜리 사자고 막 돌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1배짜리도 안 사고 지금 1배인데도 무서워서 못 사신다 그러는데 2배짜리 된 것들 이제 살 때다. 막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맞을까? 저 2배짜리를 사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물론 뭐 각자의 선택이지만 예. 저 같으면 2배짜리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사실 최종 판단은 각자 그렇죠. 본인 각자죠. 몫이기 때문에요. 예. 네. 그 인텔 좀 오랜만에 볼게요. 인텔 보니까 사실 인텔도
주가 변동성이 좀 뭐 시계를 늘려놓고 보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 보면 주가 변동성이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주가 등락이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고 또 이게 예전에 보면 또 유리기판 관련주로 한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세요. 사실 이제 인텔이 작년에 주가가 네.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 거의 60% 가까이 네.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실 이제 반도체 최강자에서 많이 내려왔고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새로 이제 그 CEO가 부임을 하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 자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어쨌든 그 미중 그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네. 뭐 엔비디아도 주가가 좋지만 지금 한국의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좋고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의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결국은 반도체 주식들이 다 지금 좋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가 겹쳤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은 사실 이제 조금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는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게요. 과거에 1등이었던 기업이 한번 그 지위를 놓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그 지위를 탈환했던 경우가 사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럼프 수혜주였기도 했었거든요. 파운더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만 TSMC 에 대한 어떤 대항마로서 뭐 인텔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인텔이 정말 파운드리에서 얼마나 잘할지에 대해서 사실 좀 알기도 쉽진 않아서 인텔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한 일주일 동안에 좀 주가가 많이 오르기는 좀 했고 뭔가 새로운 CEO가 오면서 좀 구조조정을 해서 뭔가 탈바꿈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보면 지금 오르는 거는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고 지금 반도체가 분위기가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인텔이 반도체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주도주 또는 선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이걸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쪽 보면은 지금 독일,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가 3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 대통령 선거 끝난 허니문 때문에 오른 거냐 아니면은 진짜 리레이팅 그냥 한국 디스카운트 해소 이 두 가지 중에서 약간 골라야 될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디스카운트 해소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빨리빨리 조금씩 사서 계속 더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허니문이다 그러면은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효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허니문이 아니라 리레이팅이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포인트 때문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리레이팅이라기까지보다는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해소.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독일하고 홍콩도 주가가 좀 좋은 편인데 올해 들어서 그 글로벌하게 봤을 때 주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독특한 지역이 라틴입니다. 라틴. 제가 왜 라틴을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대비 그러니까 다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대한민국 그다음에 라틴 지역인데 이 지역들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거의 19%, 20% 가까이 올랐는데 브라질하고 멕시코도 16%, 12%인가 이렇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달러 약세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 자산으로 몰렸던 돈들이 지금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 돈들이 상대적으로 싼 자산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한국의 대선이 6월 초에 이제 맞물렸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정말 허니문 랠리다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지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뭐 6%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의 뭐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어떤 정상화 또는 밸류에이션이나 디스카운트의 어떤 해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미국과의 괴리가 많이 있고 저희가 많이 올라도 지금 PER이 뭐 10배가 안 되고 PBR이 한 2,900 중후반대 가야 이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조금 더 여지가 좀 남아 있다. 다만 이제 2,900대를 가게 되면 상승의 속도는 약간 주춤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뭐 이미 뭐 미국 시장만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한 2, 3% 올랐고 네네. 한국 시장은 이제 거의 20% 가까이 올랐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좀 다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적어도 3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미국 시장보다는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쪽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한 9월 달, 10월 달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인플레 지표들이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고 미국 경기가 조금 둔화가 돼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 시점에는 다시 미국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미국 이외에 다른 자산이라고 하면은 어느 쪽을 봐야 돼요? 앞서 보니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연초 대비로 지금 독일도 굉장히 좋고 유럽 쪽도 좋고 홍콩도 좋잖아요. 싸게 느껴지는 곳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싸죠. 아, 우리나라 싸요? 네, 여전히 싸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싼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2년, 3년 내내 네. 한국 시장이 지금처럼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좀 독특한 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미국 기업들의 이익 창출 능력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그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2년, 3년 뒤 트럼프가 뭔 짓을 해도 그건 안 바뀔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 성장률과 어떤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관세도 그렇지만 뭐 요즘에 뭐 LA에서 폭등 나는 것도 네, 결국 예. 이민자 결국 이제 뭐 재정 줄이고 밖에 그 인력을 이제 미국 사람으로 교체하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결국 미국은 지금 재정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 한국 같은 나라들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내수를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이 아닌 지역들 간의 정책의 차이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사실 재정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정책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차이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 거고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다시 그 괴리가 조금 벌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기업의 이익이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느냐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달러, 미국 자산을 다시 보는 시점은 아마도 올해 한 4분기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시 금리 인하하면서 부양에 대한 제스처를 좀 강하게 풍길 때, 그때 이제 미국 시장에 다시 힘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전히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